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은 도통맥 5번째 시간으로 과연 고수부님께서 말씀하신 서효동이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를 가리키고 있는 옥구와 서효동에 대한 고수부님 말씀을 선도신정경의 구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구에는 천가죽, 지가죽, 인가죽이 있느니라. 금과 옥이란 옥구란 말이니라. 동효동은 신금산이요 서효동은 오성산이라. 오성산에는 오성이 있고 오성산에는 서효동이 있고 오성산에는 사옥제가 있지 아니하더냐. 옥구가 근본이네. 지경이 보리밥이라도 이목구 내 자손을 거느리고 모든 일을 선택하여 결정하리라. 옥구는 닷줄 장상지지요 인피는 흑운 명울 도순이라. 바둑돌과 윷은 옥구에다 묻게 하시고 하도낙서 자하도 바다 가운데 자하도 해중문을 열어놓고 사람 맞이하느니라. 앞으로 옥구 한 구석하고 김제만경은 덮팽이 공사가 있느니라. 호리개 까치집 하도낙서는 선천용이요 자하도는 후천용이라. 옥구는 닷줄 장상지지요 포육지지야 아니라.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 옥구와 서효동에 관련된 성구는 모두 10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전체 내용을 다 보고 나니 어떠십니까? 서효동이라 이름하는 곳이 영락없이 군산 오성산을 비롯해 인피 옥구 일대에 국한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얘기한 정읍이라는 지명은 어때요?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언제 제가 제 개인 생각을 떠들던가요? 모두 상제님 말씀을 토대로 개연성 있게 졸가리 있게 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따지려거든 상제님 말씀을 가지고 따져야지요. 그런데 상제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에 있어서 이 우물정자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물정자의 생긴 모양 자체가 곧 십성지입니다. 그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길이 뻗어나간 것이 사칠성이 자리한 유판 자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인정상관님은 인력거가 샘바다인 정해를 지날 때 무리에게 들으라는 뜻이 여기가 중앙지로구나 하였다 합니다. 상제님께서도 북두칠성이 북곡성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자미원의 구역을 정해수류 사요원이라 부르셨으니 구원의 성소인 이 자미원의 영역을 일러 상제님께서는 옛말에 이르기를 수양산 거느리 강동 80리 간다고 하는 말과 같이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용화도장은 장광이 80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런데 고수부님께서는 하도낙서 자하도 바다 가운데 자하도 해중 문을 열어놓고 사람 맞이 하느니라 하시며 이처럼 상제님이 언급하신 정해라는 바다를 비결서에 등장하는 자하도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동시에 하늘의 자미원을 이 지상의 자하도에 비유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액면가에 찍힌 군산과 정읍이라는 전혀 다른 지명으로 보면 자하도의 위치를 두고 두 분의 생각이 서로 다르신 걸 볼 수 있으니 천지간에 도금독양은 만사불성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보듯 그동안 음양합덕공사로 모든 일을 처결하시던 두 분의 말씀이 서로 다를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둘 중 하나가 겉공사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공사일 것입니다. 군산의 서효동을 정읍으로 비유했을까요? 아니면 정읍에 서효동이 있는데 이를 군산으로 비유했을까요? 어디가 겉공사이고 어디가 속공사일까요? 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미 다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나의 세상이 곤운이니 곤운은 선난후치라고 하셨고 그 선난후치의 운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정읍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정은 덕지지야라고 구덕계의 내용 또한 일관되게 이 곤이가 정읍임을 증거하고 있으니 곧 정읍이 판박곤운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진데 서효동이 자리한 지천태의 자리라고 상제님이 굳건하게 연대 보증을 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곳에서 두 인물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선란이라고 하여 먼저는 어지럽게 할 불의자가 나오고 후치라 하여
후에 세상을 다스리는 의로운 이가 등장하게끔 상제님은 차경석 총독에게 30만의 동학 역신을 해원시키는 도수를 붙이시어 먼저 어지럽게 하고, 이어서 고수부님은 이를 바로잡을 암행어사 도수를 붙이시어 뒤에 다스려지는 운수를 정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현대로 치면 대한민국 감사원에 있는 공직감찰본부의 특별조사국이나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예하의 특별감찰관에 해당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진데 고수부님께서는 사실 정읍당에서 마치 암행어사처럼 통쾌하게 천하사를 매듭질 인물이 나옴을 알고 계셨음에도 시침 뚝 하고 오히려 엉뚱하게도 성동격서식으로 정작 껍데기인 군산으로 서효동에 대한 시선을 돌려놓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제님께서 선난후치의 땅에 차례로 드러날 두 인물을 의자와 불의자로 대비시킨 의도에 어떤 이치가 있을까요? 애초에 정읍은 왕자 포정지지요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고 하신 상제님의 복중에는 수부 나오라 해라 하시며 고수부님의 수부책봉을 하는 예식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종장을 짓는 추수할 사람이 나올 곳을 미리 점찍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나타내는 표현이 역도에서는 간도수라 합니다. 종어간, 시어간이라는 간도수의 이치는 맨 처음 씨앗에서 발화하여 성장한 열매 속에 다시 후대를 이을 씨앗이 자리 잡는 생명의 질서를 한 구절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는 원래 시작했던 맨 처음으로 돌이켜 오면 끝이라는 뜻의 원시 반종이라는 말과 동일하며 이를 또 상제님께서는 원시 반본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행마를 시작하던 처음 그 자리가 유판을 한 바퀴 다 도는 시점에 와서는 이제 종착지가 되어 출하는 유판의 규칙과 동일한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도운의 시작인 낙종도 정읍에서 일어났으니 추수자에 의한 도운의 매듭 역시 동일하게 정읍에서 마친다는 뜻입니다. 곧 법통맥의 시작이 대흥리에서 태동되어 마무리 태통에 추수할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동일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입으로 음식물을 받아들여 소화기관인 위장을 거쳐 소장에서 영양물질을 흡수하여 대장으로 찌기를 내려보내 항문으로 배출하는 전 과정이 막힘없이 통해 있어야 하는 것이 뱃속의 자리입니다. 상제님께서 종종 내장산에 가시거늘 하루는 성도들이 그 이유를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내장 단속하러 간다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고수부님께서 깔고 앉으신 지천태 유판은 간도수의 시종이 자리한 판박 고눈의 자리이며 특히 넉동배기 윷놀이에 빼른 곳, 곧 항문을 두고 생문이라 하셨으니 이 자리가 저 불표를 한 곳입니다. 모든 의혹을 다 풀어내는 해우소라 할 수 있지요. 상제님께서는 이 곳을 두고 불가지 공사를 보셨으며 유서에 호도천불 불성인사에 유언을 남기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미원이 위쾌하여 다가오는 성경세계에서 세원을 통할하게 하느니라는 성구에서 보듯 재생신으로 오시는 상제님의 빗댄 단주가 다스리는 곳을 상제님은 왕자 포정지지라 명명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의어 불의를 역하이 지지호오리까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을 또한 어찌 알 수 있으리이까 말씀하시되 연력 풍상하고 유일편 단심이 이대에 기시하노라. 만고 풍상을 겪고 일편단심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노라 하셨으니 곧 열석자로 오시는 수원 나그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세 내세지고 아위 최오 차례자 위차아니라. 나의 세상에서 나의 타고난 고생이 어뜸이요 다음에 올 사람이 그 다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대 기시와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씌어진 구절이 또 하나가 있으니 정읍은 구세 천명이 제차 넷이라. 정읍에는 세상을 구하는 천명이 있어 이곳에 있으며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으로 왈 연력풍상 유일편단심 이대기시 하노라는 말씀과 더불어 모두 정읍에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도 아직도 군산에서 뭔 일이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이젠 그분들의 인지능력 저하에 대해 심각히 의심해야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밀려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 상제님 말씀입니다. 자, 다음. 나의 일이 장차 초장봉기지세를 이루리라는 말씀은 초나라 장수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뜻인데, 여기서 벌을 예로 드신 것은 낙종무를 맡으신 고수부님을 두목인 여왕벌에, 또한 정읍에서 일어난 보청교 차경석 총도를 초나라 장수인 초장항우에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 하고 애초에 고수부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선난 후치에 도수를 붙이시어 먼저 초장봉기지세로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물중전 본을 이루다가 이어서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면에는 김수부님과 암행어사 차경석으로 상징되는 인사의 인물을 나안에 종교를 지은 한나라 임금인 유방에 넌지시 비유하시는 상제님의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경석 한 사람에게 불의자와 의자라는 선란 후치의 도수를 모두 붙여서 상제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 지극히 음중한 이 시간에 김수부님을 불러다 놓고 경석에게 후비소를 후비소라 쓰게끔 하시어 그러면서 잘못 썼다 하시면 다시 써서 약장에 붙이게 하는 공사를 보신 뒤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며 일종의 간도수를 보셨습니다. 이러한 간도수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새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한 후 성주신을 기리는 성주풀이를 하시며 시도 여기에서 일어날 것이요 종도 여기서 끝이리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제업창골에 대한 상징은 곧 정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업이 제각성 분야하고 노령지하에 왕자 포덕하고 현덕이 입촉에 촉사 환영지선하니 하여 호이까. 이 말씀은 결국 간도수를 상징하는 제업창골이 곧 노령지하에 왕자 포덕하는 정업을 두고 한 말이고 이곳이 곧 유방이 자리한 총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장차 적벽대전에 대피한 조조의 파능 군사와 만나게 되는 판밖의 화용도 목자리라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노령은 지금의 전라남도 장성에서 전라북도의 정읍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갈제를 이루며 갈제 아래에는 양편으로 이반명과 정읍 첨단과학단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정해를 지나 등산로 입구에서 한 30분 정도 정읍 세제를 넘으면 이곳에 안내성 종도가 상제님을 만난 장소가 나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건 삼성산업 이 세제골에 마치 여기가 총나라 아니랄까봐 정말 뜬금없이 관우 장비에 조형물을 세워놓은 펜션이 지어져 있습니다. 10% 만든 계룡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 상제님께서 여기가 제비창골이라지 하심에 형렬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총나라 길이 험하다 하여도 한신이가 알더라고 천하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제비창골을 모르겠나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정업이 제각성 분야하고 양백이 제각야라는 말씀을 통해 김영렬 종도를 통해 공사 보신 제비창골이 양백에 의해서 제업이 일어나는 제업창골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정업에 양백이 자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31번째 택산함께가 상징하는 두 사람, 곧 양백이 제각야, 즉 정업에 있다는 말씀을 정업은 함열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 또한 관우와 장비상을 세운 맞은편에 두 사람의 마네킹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제비창골에 총나라라는 그런 기운이 붙어 있기에 물상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계사하전 제7장 구덕괴 중 정은 덕지지하라는 구절을 인정하시어 정은 지하라 하셨으니 이 땅에 진목 화계 만수춘이요 정해수류 사회원이라 하신 말씀은 내내 정읍이라는 땅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 주신 구절입니다. 한 풍수 칼럼에서는 호남의 가장 큰 명당인 호남 8대지 그 중에 고부의 두숭산 남쪽 기슭에 있는 선인좌부라는 대지는 문무백관이 수없이 나와 장상부절지지 곧 장수와 정성이 끊이지 않는다는 호남 제1의 승지이며 선인포전의 명당은 36대에 걸쳐 장상이 나고 삼성인이 당대에 나온다는 대열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인 당대출 같은 표현은 정촌현의 옛터인 정해마을이 행주형이라 도선국사가 신과 같은 성인 셋이 나온다는 삼성산을 키로 지목해 풍수비보를 꾀하였다는 설인데다
두숭산 남록기하라 하여 선인포전을 두숭산 주변 지역으로만 국한하여 한정짓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한번 기사가 났길래 저도 석벽에 군왕지가 씌어있다 해서 답사차 몇 번 올라가려 했는데 입산 금지된 산인데다 등산로가 나있지 않아 결국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왕자 포정지지에다 군왕지지 예언 부분, 특히 양백에 대해 결론을 맺어주신 부분들은 정읍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진목화계 만수춘이라 하신 구절도 사실 양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진자는 진칠진이라는 한자로 원래 진을 치다, 대열을 뜻하며 진목은 대나무처럼 긴 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긴 대라 하여 진대로 다시 진도로 변화했는데 땅에 박혀있다는 뜻의 배기와 결합하여 긴 나무를 땅에 박아 놓았다는 뜻의 진도배기라 하였는데 이는 소대를 이루는 방언입니다. 이러한 소대는 원래 배달국 초대 환웅천왕이 신성한 나무를 신단소로 삼아 그 앞에서 천재를 올린 것이 고조선 시대의 소대로 변한 것이랍니다. 원래 새는 삼신상제님의 사자로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령한 존재로 숭배되었으니 소대는 그 신조가 앉은 신간이었습니다. 이때의 신조는 다름 아닌 신교 삼신문화의 상징물인 삼조고가 됩니다. 즉 상제님께서 진목이라는 한자를 쓰신 데는 앞서 얘기했던 소대의 의미도 한켠에 있지만 사실은 양백을 상징하는 신대의 의미로 쓰셨습니다.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 곧게 치솟는 속성이 있으므로 청죽을 세워 이를 신체로 보거나 신의 강림처로 활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신대입니다. 무에서 신령이 하강하는 통로 또는 재림을 나타내는 나무를 신간 또는 신대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지상의 인간들 사이를 매개하는 황극의 자리를 상징하였기에 무에서 신령이 하강하는 통로 또는 신령의 재림을 나타내는 매개물로 진목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천지개백경 해석본에서는 이 진목을 두고 묵은 나무라 대충 번역해 놓았는데 진목화계 만수춘의 본 뜻이 이제 밝혀집니다. 진목인 양백 두 성인이 시절화명 3호로에서처럼 마치 봄에 꽃이 피듯 그 모습을 드러내시어 개화하시면 1만 2천의 예비 도통군자들, 곧 1만 나무들도 이제 제 세상인 것처럼 봄을 맞이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읍에 진목이 자리하시다는 소리고 이것이 양백이 제 각약, 정읍은 함렬이라는 말씀의 속뜻이지요. 이 진목화계 만수춘의 지프로 만든 계룡 버전은 내장산 IC로 들어오다 보면 원형 로타리 그 가운데 당단풍을 심어 놓은 게 보이는데 그에 대한 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읍을 지천태 자리로 공사 보실 수밖에 없는 천지공사의 이치적 배경인 여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11번째 지천태괴의 석괴전에 태자는 통야라는 문장에 있으며 놀랍게도 이 통의 자리를 48번째 수풍정괴의 잡괴전에서 또다시 정은 통야라고 명시하였으니 여기에서는 태의 자리를 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저는 상기의 이유로 서효동의 자리가 정읍이라 하였던 것인데 다시 살펴본 대로 모두 상제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고 보면 두 분이 대판 싸워서 완전히 갈라 서 있는 형국처럼 서로 딴 얘기를 시전 중인 듯 보이는데 사실 표면상으로 보이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맥락상 두 분은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제님은 정읍을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고수부님은 군산을 서효동으로 얘기하셨으니 그러면 분명히 한 곳은 겁공사일 것이고 또 한 곳은 속공사일 것입니다. 두 분이 제시한 정읍과 군산 이 두 곳의 비전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마트에서 파는 빵이 있습니다. 정읍과 군산을 비유하자면 한 곳은 빵을 싸고 있는 봉지이고 또 한 곳은 먹을 수 있는 빵이 될 것입니다. 포장지에도 똑같은 상품의 이미지가 있으니 진실로 그 속까지 들여다보는 눈이 없다면 내용물이 개봉되기 전까진 그 이미지가 진짜 빵이라 철석같이 믿을 수 있겠지요. 상품은 항상 포장돼 판매되고 비닐은 먹기 직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디가 비닐이고 어디가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인지 이걸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두 곳에 벌려놓지 않고 두 분 공이 한 곳만 서효동으로 딱 지정했으면 이런 사단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왜 두 분은 꼭 이렇게 공사를 보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째, 모든 생명의 질서는 태극의 이치로 존재하기에 껍질과 알맹이라는 표리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금산사는 미륵의 껍질이니 너희들은 금산사 미륵 앞에 가지도 말지니라 하는 고수분이 말씀에도 보듯 조계종 금산사가 겉금산이라면 법종교는 속금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금산사라 불러도 문맥에 따라 시지하면은 금산사 7칸 법당 자리는 사무실 자리로 놨으면 마땅할 것이니라 하는 구절은 껍질인 조계종 금산사에 대한 내용이고 참으로 어렵구나. 내 금산사를 도둑하기가 천하를 얻기보다 더 어렵다 하시며 다시 오실 상대님조차도 현실적으로 이곳을 얻기가 정말 어렵다며 토로하실 정도라면 속 알맹이인 법종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모든 생명의 질서는 생겨나면 멸하게 되고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간토수와 같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발아하여 성장을 하면 가을엔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속에 다시 씨앗이 자리하는 것이 생명의 질서입니다. 즉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선천어금존양의 시간대를 거치는 연단을 받은 다음 후천의 정음 정양에 이르게 됩니다. 시속에 화복이라 일어나니 이는 복보다 화가 먼저 이름을 말함이로다. 이르는 화를 잘 견디어 받아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천지의 법도를 주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공사도 꼭 그 이치대로 행하시지요. 때문에 고수부님은 각기 선천과 후천에 맞는 위가 계시며 그것이 선천의 곤위와 후천의 황극위입니다. 하나는 상극의 화자리요, 또 하나는 상생의 대복자리입니다. 그러면 고수부님께서 응거하셨던 군산 오성산이 이 둘 중 어떤 역할인지를 알면 군산이 빵봉지인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의 역할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이 사진은 오성산 도장의 상제님, 고수부님, 양위분의 진영입니다. 사진만 딱 봐도 선천 어금존양의 상인지, 후천 정음정양의 상인지가 딱 구분이 되지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양위분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죠. 그러니 군산이 껍질입니까? 알맹입니까? 아직도 모르겠다면 그냥 어디 가서 도 닦는다는 소리는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셋째, 선천의 권력 구조가 양체음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봄, 여름의 선천은 생명의 근본과 자꾸 멀어지는 분열의 질서입니다. 껍질을 뚫고 나오는 역도수의 줄기맥은 갈수록 근본이 뿌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게 되죠. 이처럼 두 분의 관계에서도 천지공사에 있어 상제님께서는 뿌리인 채를 잡고 계시기에 흔들림이 없는 반면에 고수부님 말씀은 용이 되시니 항상 상제님 말씀과의 비교에 따라 시적절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을 거꾸로 해석하면 도수의 맥락 또한 엉켜버리니 이 또한 모사제천의 공사법도인 것이죠. 그러니 상제님께서 뿌리인 채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울질할 물건을 큰 저울이 있는 곳까지 가져가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줄기인 용은 어떻습니까? 변통이 가능하지요? 잣대는 들고 다니면서 재지 않습니까? 가지가 좌로도 뻗어가고 우로도 뻗어가고 수십 가닥으로도 나뉩니다. 이 말인 듯 저 말이고 저 말인 듯 하면 이 말이고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천지이치의 바탕으로 전체 맥락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가 안 돼 있으면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지요. 반드시 두 분 말씀을 음양으로 함께 보면서도 체와 용이 파악돼야 되는데 현실은 이를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바람 섞인 얘기를 질린 듯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하도 어쩌구니 없어 웃기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한 문장 안에서도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스텝이 꼬이는 걸 스스로도 인지 못하면서 아주 신념들이 투철해요. 그 고집의 아상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도를 모르는 사람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고쳐가며 사느니 여건만 되면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비용이 덜 들겠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도만 뒤집어 쓴 채 온갖 허망한 생각들로 꽉 들어찬 중생들까지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더군요. 다 인연대로 움직이는데 흑공력 드릴 이유가 없지요. 이 동영상은 앞으로 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실한 사람들, 살릴 사람들 공부시킬 학습 자료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맛에 안 맞으면 본인들이 가던 길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정업에 대한 말씀은 채로서 고정해 놓고 봐야 하고 군산에 대한 말씀은 그 깊이를 새겨 들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채용 관계를 거꾸로 해석해 고수부님을 채로 잡고 상제님을 용이라 해석해야만 군산에서 일이 되는 그림이 펼쳐질 터인데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이치에 없는 법까지 주장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이러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초반에 소개하였던 성구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소리개 까치집 하도낙서는 선천용이요 자도는 후천용이라는 성구 말씀에 소리개 까치집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리개는 솔개를 말합니다. 또한 까치는 한자로는 작이라 하며 비박조, 희작, 건작, 신녀라는 이칭이 있지요. 깃털이 달린 조류는 오행중 화에 속하며 이꾀인 태양으로 상징되니 새는 곧 환극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어디 떠매고 갈 수도 없고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 이는 바탕인 채에 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니 소리개 까치집이란 표현은 두 종류의 하도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때 자하도라는 한자는 사랑, 자비할 때의 자자로 미륵의 범어인 마이트레아를 한자로 자시라 번역하는데 자하를 직역하면 부처님 아래에서라는 뜻이지만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속뜻은 근도로서 하늘이신 미륵불이 아래에 자리하다는 의미가 있기에 자하도는 곧 지천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소리개 까치집 하도낙서는 선천용이요 자하도는 후천용이라는 말씀에서 소리개는 성질이 사납고 육식을 하는 맹금으로 선천상극을 상징하니 솔개집이 채로서 선천하도라면 까치는 경우직녀의 다리를 놔주는 정엄정량의 상징인 오작교에서 드러나듯 까치집은 후천하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도낙서는 각기 채와 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도낙서가 같이 붙은 수지자홍의 모습으로 칠연무가 바깥으로 드러난 우선낙서를 선천용이라고 하신 반면 반장지간의 병법 재현이라 하셨듯 하도낙서가 좌선시엔 뒤집어진 손바닥처럼 겉과 속이 뒤집혀 이제 육기초가 겉으로 드러난 좌선낙서를 달리 후천용이라 하셨습니다. 이 후천용을 고수부님께서는 특별히 자하도라 하셨지요. 참고로 자하도를 선도신정경에서는 하도낙서에 이어 쓸 때는 무성할 자자인 자하도라 하고 선인옥봉에 이어서는 자줏빛 자자를 쓰는 자하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천낙서의 의미를 간단히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먼저 육기초가 천지비의 자리로서 작은 도령이 정사를 보는 자리라면 바둑판이 자리한 서여동은 큰 도령이 정사를 보시는 자리이며 또한 유판은 사칠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천태 칠연무 자리가 됩니다. 또한 바둑돌과 유판을 모두 옥구에다 묻게 하셨으니 옥구는 자하도로서 오성산이 자리한 서여동이며 상제림과 고수부님께서는 이를 수식남방 매화가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오성산은 군산에 위치한 무늬만 오성산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존의 삼재지도에서는 좌우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법정교 로고의 좌우에 바둑판과 유판을 각각 배치하였으나 이번 편부터는 삼재지도 본연의 뜻에 부합되게 재배치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신사명의 운장에 비유되는 칠성이 정사를 펴는 환극 자리를 일러서 고수부님께서는 옥구에는 청가죽, 지가죽, 인가죽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소도경전 본운에 자원이 원하며 자방이 방하며 자각이 각이라는 내용과 흡사합니다. 또 사람마다 칠성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느니라 하는 상제님 말씀에서 사람의 얼굴을 칠성이라 하셨으니 그 가운데 있는 코는 북두구진의 중천대신의 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스스로 자자가 사람 코의 모양을 본뜬 글자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원, 자방, 자각은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는 말씀대로 인존이라는 태극의 바탕 위에 구축된 원방, 각에서 보듯 이는 곧 낙서의 구조에 대해 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가죽은 금의 속성으로 이는 거북 구자 구서인 낙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 천가죽, 지가죽, 인가죽이란 곧 입천지도, 입지지도, 입인지도를 겸삼지한 낙서의 구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옥고에 다 있다 하신 것은 이 입인지도인 만돌라의 자리, 곧 서여동에 낙서의 세상을 다스리는 오황극이 자리하고 있다는 선언이십니다. 이 벽감궁촌에 바둑판과 유판을 내가 묻었으니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요. 금과 옥이란 옥구란 말이니라. 옥구가 근본이네. 희경이 보리밥이라도 이목구 내 자손을 거느리고 모든 일을 선택하여 결정하리라 하시는 말씀에서 옥구가 판밖의 근본 자리이자 천지인의 정수가 모두 중첩돼 천지 열매를 맺는 인도의 자리가 됨을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도통 천지 보훈의 열매 자리인 입인지도 황극의 위는 태극을 바탕으로 하기에 태전으로도 불리며 부생모육의 이치에 부합해 포육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옥구는 닷줄 장상지지요 포육지지아니라는 말씀 속에는 판박을 상징하는 인사각지에 남조선배가 정박하여 닷줄을 거는 장상지지이며 대학공부 자리로서 급기를 벗는 대학교 도수가 응해서 새끼를 먹여 길러내는 칠성도수의 포육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수부님은 고민한 종도에게 칠성도수를 붙여 모사제천의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때는 두 분 다 모사제천 공사를 보셨다니까. 이걸 성사제인으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천가죽, 지가죽, 인가죽이라는 황극 자리를 무속에선 일월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일월성을 천부 3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원래 천부인은 천재 환인이 아들인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도록 준 세 가지 신물로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계층의 권위를 상징하여 보통 검, 방울, 거울의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거울은 신교의 삼신문화인 무의 명두로 전승되어서 명도 또는 일월명두라고도 하는데 특이하게도 BC 1600년경으로 추정되는 서유럽 청동기 시대 서유럽의 명두로 볼 수 있는 네브라 천반에도 일월성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옥고왕구석하고 김제만경은 덕팽이 공사가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덕팽이 공사는 지금의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의미합니다. 새만금이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의 만자와 김제평야의 금자를 따서 이 둘을 합친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새만금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상제님의 의중에 자리한 태전이 액면 그대로 충청남도의 그 대전이 아니듯 자하도라고 해서 실제 섬이 아닌 것처럼 사진상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군산 오성산의 서남 쪽에 위치한 옥급 또한 실제의 서해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오성산 근처에 있는 옥구의 지명을 취하여 서해동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셨을 뿐이지요. 이처럼 고수부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름뿐인 실제 옥구 땅을 지칭하기도 하시고 때론 그 의표를 찌르기도 하시는 등 전체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단히 헷갈리게끔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건 선도신정경과 도전에 나오는 사옥제의 한자 또한 서로 다릅니다. 선도신정경엔 상제님이 성령기를 맞아 쓴 자로서 선비사자인 사옥으로 씌어져 있는데 도전에선 실제 현지에 사옥계를 답사해 기록한 모래사자인 사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사자 사옥은 군산이고 선비사자 사옥은 정읍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는 집을 뜻하니 곧 사옥제는 상제님의 생가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겉봉지에 그려진 먹음직스런 빵 그림 속에 실제 빵이 들어있듯 이 두 가지의 패턴이 우연인 듯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오성산이니 오선위기 도수를 끌어다가 이곳에 붙여 쓰니라는 말씀은 이미 응기시키는 지천태의 장소가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천태는 상제님께서 내내 정읍이 고눈의 자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제님의 친따님이신 화한당 선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태전으로 간다 하셨던 그 태전이 문자 그대로 옥구가 아니듯 일꾼이 콩밭에서 낮잠을 자며 때를 넘보고 있느니라. 내가 후천성경 건설의 표대를 태전에 꽂아 넣으니라 등등의 말씀은 모두 왕자 포정 지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천태 고눈의 자리인 정읍에서도 오성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화면 위쪽 붉은색은 정읍시 행정경계선이고 노란색 별표는 상제님 탄광지이며 그 주산인 두승산이 서여동이 자리한 오성산이 되겠습니다. 두승산은 원래 방장산, 변산과 더불어 예로부터 전해오는 호남의 삼신산으로 444m의 낮은 고도의 산이지만 바닷가가 조망되는 해발이 낮은 평야지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탁 트인 시원한 조망이 아름다운 산입니다. 게다가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해본 두승산은 후천 개벽을 부르짖었던 동학혁명의 요람인 동시에 고부 문화는 정읍 역사의 중심이자 호남 문화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승산 기슭에는 오학지지로 이름난 상학, 중학, 하학, 학전, 학림마을이 더 넓은 분지로 펼쳐져 있는데 연화봉과 옥녀봉의 봉우리에는 연화도수열과 옥녀탕금혈이 있다고 하며 두승산 소기우제를 지낸 용소와 더불어 서남쪽에 비약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으며 여기는 비약상천혈이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도순산, 영주산의 별칭을 갖고 있는 두승산은 9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 끝에 말봉에는 곡식의 용량을 재는 데 쓰는 석도와 석성이 있으며 판판한 암석 위에는 수두목성이라 새긴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두승은 곡식의 용량을 재는 말과 대로서 통상 한 말은 열대인데 대개 둥근 것은 원만한 하늘을, 네모난 것은 땅으로서 방정함을 의미하니 둥근 말 위에 네모난 퇴가 올라가 있는 형국에는 곧 지천태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측 암석 위에 새겨진 수두목성에는 두승이라는 지천태의 자리와 더불어 수목으로 상징되는 동북방 간도수의 열매를 맺는 자리임을 드러내는 표지석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옥구에는 청가죽, 지가죽, 인가죽이 있느니라고 하셨던 고수부님처럼 상제님께서도 정읍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그 중앙에 한 점을 찍어 모두 3점을 찍으셨고 이 점이 되는 때에는 세상이 끝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정읍에 천맥도수를 붙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천맥의 사전적 의미는 남북으로 난 것을 천, 동서로 난 것을 맥이라 하여 논이나 밭이 있는 시골 지역의 작은 길을 뜻하는 한자인데 여기서는 우물정자의 생긴 모양처럼 동서남북으로 난 길로 곧 십성지의 중심에서 뻗어나가 사칠성이 움직이는 유판 자리를 뜻합니다. 천맥에는 원래 밭두둑이라는 뜻이 있으니 곧 천맥도수는 자미원이 지상에 내려온 십성지로 피나는 콩밭두둑에서 한다 하셨던 상제님 말씀처럼 왕자 포덕의 황도를 뜻하는 도수입니다. 더불어 여기가 못자리이니 이것이 천하파종공산이라고 하셨던 것은 판밖에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니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는 말씀에 나온 도통 종자를 심는 천하파종공사로 고수부님께 부여된 낙종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상제님께서는 정읍에 천맥도수를 붙이시어 철도선을 그려놓고 서여동이 자리한 왕자 포정지지 북쪽과 사거리인 남쪽에 점을 치시며 불양답이나 차지하리라던 천하파종의 못자리로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옥구를 닷줄 장상지지라 하여 배에 닷줄을 매는 곳이라 하시고 정읍이 대창하되 잠농지운이라는 말씀에 보듯 누에에 비유한 장상의 일꾼들을 기르는 포육지지라 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점은 남조선 백기를 여는 도수를 보실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상제님께서도 오성산에 배말뚝을 받고 보현의 집에 들어오시어 술을 드시며 남조선 배가 잘 도착하였노라 하실 때만 보더라도 남조선 배의 목적지가 군산의 오성산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군산의 오성산이 목적지였다면 굳이 남조선 백기를 여는 도수를 보실 때 정읍으로 방향을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은 남조선 백길이니 짐을 채워야 떠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군산이 아니라 정읍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오성산에는 오성이 있고 오성산에는 서효동이 있고 오성산에는 사옥제가 있지 아니하더냐는 말씀에 나오는 오성산이 동효동과 서효동의 길을 오고 가는 남조선 배가 최종적으로 정박하여 배 말뚝에 매는 자리가 다름 아닌 정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서에 나오는 동서 1월지 도로고 동서 분이 이경의 말씀 역시 백길이 나 있는 동효동과 서효동에 대한 말씀이니 이 길은 성인 5을 낳는 길이로다는 말씀은 5명을 뜻함이 아니라 오성, 즉 오황극의 성인이 출세하여 판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우주의 절대자가 나시고 돌아가신 자리 그 자체가 무언의 대공사이니만큼 유서에서 밝히신 대로 두 점을 잇는 선이 곧 동효동과 서효동으로 펼쳐져 1월이 순행하는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경 무신령 공사기 성구 중에서 1소 3궁 공사를 보신 내용의 핵심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읍에 포정소를 정하노라. 태인의 대학궁을 정하노라. 태인의 복록궁을 정하노라. 오부에 수명궁을 정하노라. 세상 모든 법이 서울에서 나오나니 이제 1소 3궁 공사를 4사람이 집에서 보았노라. 즉 정읍의 포정소를 정하시고 태인의 대학궁과 복록궁을 정하시고 고부의 수명궁을 정하시는 1소 3궁 공사가 모두 이루어지는 땅이 곧 정읍이라는 것이 위 성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대목이 천하만법이 작용이출한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는 금이자 서인고로 종도들 중에 유독 4사람에게만 서울 경자 붙은 이름을 내리시게 된 것 또한 곧 천하만법이 서울에서 나오듯 유서의 동서분이 이경 중 서효동이 바로 1소 3궁이 자리한 정읍에 있음을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과 같은 성구를 내밀며 끝까지 군산의 오성산이야말로 진정한 서효동의 자리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민한 종도에게 너희 집 근처에 오성산이 있느냐라고 하시니 민한이 대답을 하자 거미가 집을 지을 때는 24방위로 줄을 늘여서 짓고 라는 거미에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 거미는 한자로 흔히 지주라 하고 다리는 4쌍이 8개이니 그 상으로 비추어 본다면 팔문둥갑의 자리로서 서효동의 단주를 상징하는 곤충입니다. 그러므로 거미가 집을 지을 때는 24방으로 줄을 열어서 짓고 다 지은 뒤에는 남이 알지 못하게 한편 구석에 숨어있는 법이니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마치 24가지 약종만 잘 쓰면 만국의원이 되리라는 상전의 말씀과도 맥락이 연결이 됩니다. 게다가 그러면 그곳에 수천 칸이라도 지을 만한 집터가 있느냐고 하문하시는 말씀에서 오성산의 입지적인 조건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집을 구경하리라 속히 내 집을 수천하도록 하라는 등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보면 고민한 종도의 사가를 내 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언뜻 보면 말 그대로 군산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지간의 도금독양은 만사불성인이라는 말씀에서 보듯 그동안 음양합덕공사로 모든 일을 처결하시던 두 분의 말씀이 서로 다를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어디까지나 천지공사에 있어 채는 상제님 이심으로 상제님 말씀을 채로 놓고 고수부님 말씀은 시적절하게 비유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거미가 방사형으로 집을 짓듯 두 분 말씀을 24방위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볼 생각은 도외시하고 나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한 가닥 액면가의 얘기로만 단정짓고 나머지 방위로도 수없이 뻗어있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없이 귀 닫고 마음 닫는 막힌 의식으로는 결코 두 분이 공사 보신 속뜻을 깨닫기에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한 종도의 사가를 내 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기 청관서에 보듯 북두칠성이 천재가 타는 수레인 제거에 비유되므로 칠성용정 도수로 쓰신 고민한 종도의 집을 내 집이라 하신 것이죠. 이 또한 모사제천의 도수이지 이를 자꾸 성사제인이 그 사람 일이 되는 그 곳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즉 고민안의 사가라는 말씀은 결국 어떠한 종교적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칠성영정 도수로부터 저울도수, 강태공 성군 만나는 공사 등 고민안 종도에게 붙은 여러 도수의 주인 되시는 진주가 거처하고 계신 사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동요동으로부터 시작된 남조선 백길 끝에 있는 정읍 땅에서 상제님 생가터가 자리한 사옥제에 가까우면서 왕자 포정지지에 왕도가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수천 칸이라도 지을 만한 집터의 입지를 갖춘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서 세인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벽강 궁촌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의 모습이 바로 두승산입니다. 그릇된 만이 옳은 하나를 범하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 그대로 대도 아래 앞으로 하나만 옳고 모두가 틀리는 일이 있나이까 하는 정도의 질문에 하늘의 운수를 어찌할 수 없으니 나의 덕이 크게 상하노라 하시는 말씀으로 미뤄보면 만비일시에 보듯 오직 한 곳에만 옳은 진리적 원형을 숨겨두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를 고수부님께서는 이 벽강 궁촌의 바둑판과 육판을 내가 묻었으니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요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군산 오성산이 결코 서유동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내놓겠습니다. 그 얘기는 두 분의 말씀 기준에서 볼 때는 정읍이 아닌 곳에서 행세해온 모든 판들 역시 모조리 남법판의 선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